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10월 2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제 영국 대사가,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래 있는 것 같은데, 영국 대사가 민주당을 찾아서 대무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거야 뭐 늘 있는 일 아니냐, 외국 정상이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제 눈에 좀 달라 보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확인을 좀 해주는 부분이 있다. 어떤 한쪽 방향이, 어떤 사안이라는 어떤 큰 천층이 있다고 봤을 때, 이쪽이나 저쪽이나 했을 때 좀 순방향 쪽으로 조금의 무게를 얹어주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뭐 정신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는 일 보면 한국하고는 그냥 집중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보면 한국은 거의 전 세계에 우리가 뭐 엄청나게 특이한 조건을, 예외적으로 악조건을 미국한테 요구받고 있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간단히 생각해서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표팀으로 싸우는 것 같고, 뭐 가끔 이 국뽕스러운 채널에 보면은 전 세계가 우리를 응원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만약 순방향으로 진행이 돼서 경주 에이펙에서 어떤 계기가 있고, 내년 봄에 북한하고 전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격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연박탄을 쳐야 할 만큼 신경이 쓰이는 존재들이 있다. 그들이 힘을 결집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 청이 있는 거죠. 반대되는 세력들이. 그들도 약간의 다른 성향을 가진 조직들이다. 예를 들어서 유택의 자본 세력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만 언급해 보자면은, 유택의 자본 세력하고 미국에 있는 군산복합체 세력이요. 그들 힘을 모아야 돼요. 거기다가 한 그릇 더 나아가자면 민주당 세력까지 힘을 모아야지 트럼프를 이번에 물리칠 수가 있다. 그들이 힘을 모이려면은 지금 여론전을 하는 정도의 이슈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효과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본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강도가 안 떨어지고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북미 종전선의 순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눈에 띈 것은 볼까요? 위에서 연초에도 또 셧다운돼 있죠. 셧다운은 가끔씩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의 뭐 그거하고 상관이 없죠. 빚을 내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사뭇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한 문제죠. 왜 미국의 선배들이 저런 제도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빚 많이 내지 말고 국가 운영을 좀 단단하게 해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고, 그게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냥 많이 망가졌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공무원들이 잘려나갔다, 이런 이제 자극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위가 신분이 보장이 받지만 미국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뭐 자유 경쟁의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언론이. 지금 미국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미국은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국가예요. 최소한 우리 기성 언론 입장에서는. 자, 바이든 때 나라가 급전직하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쓰러지다 임계치가 너무 확 주저앉잖아요. 이거예요. 권투 선수가 잠배를 계속 맞다가 누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한계치에 도달하면은, 버틸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하자면,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강력한 펀치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그냥 한 방 맞으면 넘어가요. 지금 그런 단계에 미국은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때 워낙 데이터나 숫자들도 지금 이제 통계 숫자 이런 게 많이 왜곡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특히 민간이 엄청나게 흔들렸단 말이에요. 파산 많이 일어나고, 중소업체들이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안 좋아지는 거죠. 여러 가지 고용 지수나 이런 것들이. 은행도 위험하다는 이야기 몇 번 나왔었잖아요. 조그만 은행들 넘어가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왕창 빌려가지고 민간에 풀어도 민간이 돌지가 않아요. 이미 그 정도로 나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돈을 뿌렸는데도 경기가 안 살아나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택한 방법은 정부의 고용을 늘린 거예요. 그래서 고용 숫자 맞춘 거예요. GDP 숫자 맞춘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깨진 독에 물 붓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버틴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죽으니까 바로.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손을 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도 가운데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을 써놨죠. 어디를 밟아봐 발이 뚫릴걸. 예.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언론에 대놓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핵폐기물 재처리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건 뭔가 있는 거예요. 옛날 기준으로 이래 보면은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 날려버려야 돼요. 군부를 부축해서. 자, 그런데 코스피는 신고점을 찍었다. 어제 뭐 오픈 AI CEO가 와서 뭐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다. 그게 최태원하고 뭐 이재용 원치놓고 이야기했으니까 큰 그게 있을 텐데, 지금은 너무나 뚜렷하게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돈을 털어막고 그걸 정권 시장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게다가 뭐 외환 시장도 24시간 동안 열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외국 자본의 투자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고치고 있어요. 자, 이건 외국 자본 투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뭘 보고 들어옵니까? 저희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채널에서 늘 하던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재명이 저는 실용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처음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용적이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재명이 시도하는 바는,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시도하는 바는, 그리고 종전선언과 맞물려서 시도하는 바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의 지금 지역 감정은 기본적으로 사다리 걷어차기다. 내가 가진 부를 뺏길까봐 그런다. 그게 지역 감정이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구, 경북, 부산, 그리고 그 지역 출신들이 우리의 부를 다 많이 가지고 있죠. 권력도 가지고 있죠. 그걸 뺏길까봐 그래요. 그들이 부를 축적했던 당시의 방식대로. 돈 따먹기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여기 현실이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실용적이라고 제가 평가하는 이유는, 남북 문제를 풀 때 내부에서 많은 정치적 소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다른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국민들한테 바로 던지는 메시지예요. 이재명이 뭐냐? 통일을 하면은 돈이 된다. 이겁니다. 당신 주머니에 돈이 불어난다. 이 방식으로 하면. 그러면서 기존의 지역 갈등과 계층 갈등의 틀도 허물어 버린다. 새로 판짜기를 해준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역 감정 같은 게 허물어진다. 경상도가 가진 돈을 뺏어서 전라도에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새로운 방식이 다 오픈됐다. 주식이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그대가 부동산을 안 팔고 계속 부동산을 목매어 있고, 다른 세력들은 부동산을 하는 돈이 없으니까 자잘한 돈으로 사기 좋은 건 주식이잖아요. 주식이 더 많이 오른다.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실용주의란 말에 동의를 하고요. 또 6.25가 끝나고 남북이 분단됐을 때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민중들은 조선 왕조 특히 중반 이후에는 이게 착취를 많이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 인구의 몇 %가 유민이 되고 노비가 됐었단 말이에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었어요. 땅을 준다는 거잖아요. 땅을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큰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정권을 잡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농지 개혁을 하게 됩니다. 농지 개혁을. 북한 따라 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주민등록증 생긴 것도 공비들이 자꾸 내려오니까 바꾼 거잖아요. 의료보험 생긴 것도 북한의 의료 체계가 남한보다 낫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생긴 거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이승만 때 그렇게 한번 뒤섞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 경제가 커지다 보면 또 이렇게 부가 편중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 그 시간 벌었고 이번에는 남북 통일이라는 부분을,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다시 활용하겠다. 예, 나라를 다시 젊게 만들겠다. 인구도 섞일 거잖아요, 남북이. 그러면 젊은 층의 인구도 상당히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자, 그런 거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지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시각을 어떻게 가지느냐, 우물안 개구리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도 분명히
이재명이 바라보는 시선하고 국내 내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언론 포함해서. 자, 제가 최근에 했던 조그마한 경험을 여러분한테 공유를 좀 드릴게요.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생각이 났습니다. 자료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서 보면은 저 멀리에 이게 직선거리로 한 15km 정도 돼요. 예, 15km 되는데 그게 가막산 정상이 딱 보입니다. 여기 풍력등지가 있거든요. 여기는 거의 매일 날씨가 좋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건물에 3층 옥상에 가서 딱 보면은 저 멀리 15km죠. 가막산이 여기도 보면 별바람 언덕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평평해요. 이렇게 한 800-900m 되는 산이. 거기에 풍력단지가 있으니까 바람개비가 도는 게 보여요. 제 눈에.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축제하고 있어요. 예, 이게 무슨 국화더라고요. 국화하고 구절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그래서 근처에 계신 분들, 지나가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만해요. 100% 제 스타일은 아닌데 인위적인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한 40대 정도까지는 가보실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모습이에요. 예. 위에는 이제 그 아스타 국화가 있고, 이제 반대쪽 경사면에는 이렇게 구절초를 소나무들 사이에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날 뭘 느꼈는고 하니,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아주 드물게도 가막산이 안 보여요. 구름에 가려서. 주위가 다 어두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축제 하는지 몰랐거든요. 오히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전에 지리산 젊었을 때 20대 초반 때 지리산 등반 갔을 때 지리산 능선을 타고 가다 보면 구름이 막 몰려오면서 태양 아래 있다가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온몸이 촉촉이 젖는 그 몽환적인 그런 느낌들이 기억이 제가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저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내가 구름 속에 꽃밭을 그리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됐거든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날 찍은 사진이거든요. 사람은 너무 많고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햇빛은 쨍쨍이에요. 왜 그러지? 나는 컴컴한데 보고 왔는데 하늘이 컴컴하고 구름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왔는데 하면서 이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그창 업이 보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 구름 뒤로는 또 산도 쭉 둘러쳐져 있고 조그만 만원경이 있다면은 제가 지금 작업하는 공간도 저기 보여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애기가 보이니까. 근데 애기 가막산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 이 가막산이거든요. 올라와서 딱 보니까 맑아요. 전반적으로. 평소에도 아침에 이 구름자락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날만큼은 구름이 그창 읍내를 폭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출발할 때 제가 저 구름 속에 있는지를 모르고 바깥도 다 저렇겠구나, 세상이 다 저렇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15km밖에 안 되니까 오토바이 타면 한 15분, 20분이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와서 내려다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구름 속에 있었을 뿐이에요. 세상은 밝았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지금 또 사안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저 경계만 벗어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이 온통 구름 속이다, 컴컴하다, 안 보인다, 또는 남들 시킨 대로 잘못 보고 따라간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붕괴가 돼야 돼요. 은연슬쩍. 이게 엄청난 기술인 것 같거든요. 그 중에 이재명이 하나의 자기가 잘하는 기술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는 트럼프의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 푸틴은 푸틴의 기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조만간 햇빛 받는 데로 가서 현재 실상이 확 뚜렷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 이걸 하다 보면 이 생각이 나요. 이게 이제 이건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가막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막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상이 조금 올라가면 정상인데, 가막산 감자가 저게 감색, 우리 먹는 감이잖아요. 꽃감 만드는 거. 감색 감이라고 한자가 그래요. 그건 뭐 산악할 때 악자잖아요. 그럼 이 말대로 따지자면 감의 색깔을 가진 큰 산이다. 둘 다 안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산 아니에요. 악자가 붙은 것은 보통 바위탱이가 많은 산을 악자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토산에 가까워요. 바위가 돌출된 게 없어요. 주위에 그리고 바위가 돌출된 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에 악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감자, 감색이다, 감빛깔이다, 약간 오렌지, 노란색에서 파란색에서 약간 초록색에서 약간 오렌지색으로 넘어가는 그 감색이다, 아니에요. 저 감자를 보시면 달 감자, 소리가 달 감자에서 받고 원래 감자인데
옆에 보면 새끼를 꼬아놓은 거잖아요. 줄을 매달아 놓은 거. 이게 원래 꽃감에서 나온 꽃감 감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거나 그 색깔도 아니에요. 이 산은 가을에 그런 색깔이 든다. 그것을 감자로 표현한다. 특히 감자로 표현할 만큼 단풍이 색깔이 다르게 든다. 아니에요. 이거는 까만 산이에요. 까만 산. 자, 우리 파주 쪽에 가도 가막산이 있죠. 출렁다리 있는 곳. 그게 한자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산이에요. 아마 다른 데도 또 같은 산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산은 이 북사면에 연수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박재현이라고 박정희 때 유명한 사주쟁이가 와서 공부를 하던 산이 있어요. 제가 그 절을 가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연휴 기간에 여기 근처 지나가시거나 근처 사시기 때문에 가막산 축제가 10월 10일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오시게 되면은 저는 꼭 그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연수사에 한번 들러보세요. 올라가는 게 중간에 있거든요. 그 절은 느낌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드는 생각은 이 분야에서 가망리들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해 가면 있지요. 이게 막 유명세를 좀 탄 것 같아. 1박 2일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저도 오토바이 여행할 때 여기를 가봤습니다. 이게 실제 캠핑은 못하게 돼 있어요. 차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걸어 들어가야 돼요. 저 오토바이 여행할 때 한 3년 전에 그때 갔던 것 같은데 되게 독특한 지형이더라고요. 여기가 가망리들이잖아요. 가망리예요. 가망리. 자, 어떤 느낌 드시는지 아시죠? 산이 뭔가 독특한 영험한 기운이 있고 모양도 좀 독특하고 딱 들어가면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그 노무현이 뛰어내린 그 뒤에 산, 그 해발 100m, 200m 채 안 돼요. 거기를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그 산에 되게 독특한 기운이 있었거든요. 그 절도 그렇고, 예, 여기도 그런 곳이에요. 가막산 아까 말씀드렸죠. 산 모양 자체도 좀 독특하고 연수사에 가면 그 산의 핵심적인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서 이게 까맣다 이런 것은 예전으로 치자면은 무당이 있을 만한 더 과거로 이야기하자면 부족이나 국가의 어떤 제사장이 하늘에 제사를 지냄직한 그거는 신령스러움이 느껴지는 지명들의 가막자가 붙어요. 까맣다는 거예요. 까맣다. 역시나 지난해 가면은 마이산이 있죠. 예전에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마이산은 강화도에 가면 마니산이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산이죠.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중국에서 고조선 시대부터 한강으로 한반도로 들어올 때 가장 단위 코스에 있었던 곳이에요. 강화도가 그쯤이에요. 그 교동도 하고. 그래서 강화도에 보면 삼낭성이 있잖아요. 당군이 세 아들을 시켜서 지었다는 성이. 자, 거기로 백제가 들어왔던 거거든요. 예, 발해만 안에 있다가 그래서 그 마니산 위에 첨성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니산이 이 마이산하고 다른 것 같아요. 한자 다르다. 같은 산이에요. 여기 지나다 보면 말에 귀처럼 생겼다고 마이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앞서요. 그 밑에 왜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수십 년간 돌탑을 그렇게 쌓고 있겠습니까? 왜 딴 데서 안 그러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아까 연수사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리고 함안에 가면은 마리산 고분군이라고 있어요. 거기 뭐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됐지요. 저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산에 가면은 그 큰 릉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덤들이. 그 산 이름 말이산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자, 말이는 머리하고 같죠. 머리. 예, 그래서 우두머리 할 때 우뚝 솟은 머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도자고 제사장이에요. 그 마리의 더 옛날 이름은 원래 이름도 그렇고 마리고, 마리할매, 마고 거기서 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 뭐라고 불러야 되나? 홍산 문화, 중국에서 부르는 그 우리 고조선의 뿌리란 말이에요. 예, 그 홍산 문화에 나오는 여신. 저는 그녀의 이름이 마리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그 마리는 기독교에서 나오는 마리, 그리고 유럽에 퍼져 있는 마리, 서구에 퍼져 있는 마리라는 여자 이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앱 펼쳐서 마리실, 마고실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여러 개 나옵니다. 제 동네 근처에서 한 2개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이건 충분히 조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문도. 예, 거문도.
그거 맞아요. 검은도예요. 까만 가막리, 가막산하고 비슷한 계열이에요. 자, 이렇게 따지면 이 금따라는 색깔이 우리한테 가진 의미가 상당히 대단하다. 금따는 곰하고 어원이 같거든요. 곰은 또 우리나라 말로서는 검하고 어원이 같아요. 김씨하고도 어원이 같아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알도 중요한 단어죠. 예. 그런데 뒤에는 보면 가라란 말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가라하고 고마는 그게 조금 있거든요. 가라는 카라. 자, 그래서 그렇다고 차이가 멀진 않아요. 기역에서 키역이니까 또 같은 기역으로 쓰죠. 가야, 가라, 가야산. 가야산도 우리나라에 여러 개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해인사에만 가야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충청도에 있어요. 가야산이. 예, 이것도 카라산, 금은산이에요. 즉, 가막산이에요. 자, 이 말은 곰하고 금따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곰이 옛날에 고마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고마성. 그래서 부여나 사비나 평양성을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고마성이라고 불렀대요. 고마. 심지어 신라의 서라벌도 경주도 금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금은 고마예요. 고마성이에요. 자, 그래서 삼국은 뿌리가 같은 거예요. 뭐 말이 통하니 많이 어쩌고저쩌고 누구는 누구 자손이고 누구는 누구 자손이고 그러다지만은 다 같아요. 다 자기의 도성 이름을 고마라고 불렀어요. 그 고마는 금따예요. 신성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뒤에 다르게 뿌리가 약간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은 가야. 그들은 카라라고 자기를 카라라고 불렀으니까 단대는 고마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같은 뜻을 가진 어원이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가지고 두 차례 걸쳐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마라는 단어로, 두 번째는 카라라는 단어로. 자, 이런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도 역사 유적만 갖고 하는 게 아니구나. 문화유산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유적이 엄청나게 남아있다. 우리 말 속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런 계기로 자, 오늘 주제로 돌아볼게요. 저는 이 사람 얼굴을 보고 기억이 났어요. 제가 3년 전인가 다뤘거든요. 이 사람을.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봐서는 이 분위기는 뭐가 제가 봤습니다. 둘이 서로 모두 발언하는 정도까지는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이재명하고 이시바하고 부산에서 만난 그 느낌하고 되게 비슷해요. 뭔가 영국 대사는 조마조마하면서 부탁하라고 왔어요. 예, 정치인들이나 왔으니까 들어준다 이 정도 분위기예요. 그래서 영국 대사가 요구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3년 전에 그가 하는 말을 똑같이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훨씬 초조해 하고 있어요. 네. 영국이 제안한 분야 AI, 국방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그 유명 업체가 하나 있죠. 우리 뭐 항공모함이란다. 저기 잠수함의 발사관 같은 거 도와주고 뭐 몇 가지 기술적인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있는데 그건 그 정도 거래 관계를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이 영국이 이야기하는 AI나 국방이나 신재생 에너지나 문화산업에 있어서 국가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개별적인 비즈니스 차원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뻔한 이야기예요. 듣다가 보니까 정치인들도 계속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 듣는 데 있어서 자, 이것은 영국이 초조해하고 있다. 빨리 지금 발을 담궈야 되겠다. 여러 분야에서 영국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끌어냈다. 네, 여기 관련해서 우리한테 핵심적인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귀가 솔깃할 만한 부분을 영국이 우리한테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솔깃해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는 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자, 이건 어제 이 분위기랑 되게 비슷했습니다. 이시바 어제 보여드렸던 거죠. 이재명이 두 손 악수를 했고 제가 그런 바디 랭귀지가 분명히 읽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수연 씨 묘 참배를 하고 왔다. 완전히 저자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이시바 시기오가 저자세가 몸에 배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에 비교를 했습니다. 자,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국 대사는 북한의 대사로 있다가 22년에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영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거든요. 호주처럼 뉴질랜드처럼 인도도 그래요. 아마 독일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남한에 영국이 기대하는 바가 좀 있었어요. 네,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그때 22년 6월 3일에 이런 기사가 나요. 블룸버그에서 김정은이 영국 여왕,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죠. 영국 여왕을 생일날 축하 편지를 보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수교를 맺은 이후에 영국 여왕도 뭐 그게 김정은의 생일이든지 아니면 북한의 기념일이든지 그때 1년에 한 번꼴로 서신을 보냈고 김정은도 보냈어요. 주고 받아오던 관계예요. 수교한 이래로. 근데 이때 독특한 것은 2022년 6월 달에는 그것이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것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1년 말에 바이든이 문재인이 제안했던 남북 공동성명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빼냐. 그래서 그것을 날렸죠. 그 다음 해 봄에 선거에서 윤석열이 이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고 바이든이 다시 강하게 그때 낸시 펠로시를 보내면서 북미 종전선언을 시도해요. 그와 동시에 그 해 22년 초에는 노드스트림 세이모 허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탐사 전문 기자가 이미 쭉 이야기 다 나왔죠.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때 이미 노르웨이하고 미국의 특수부대가 협력을 해서 가스관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한 상태예요. 자, 그때 바이든이 두 가지 트랙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 시리어스하게 다 진지하게 다 했어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까지 온 거죠. 윤석열 안 만나고 도망갔죠. 중국에 가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했지요. 자, 그때 거의 할 뻔 했어요. 두 번째. 그래서 바이든이 후회를 했던 겁니다. 그 전에 할 걸. 근데 그 사이에 상황이 악화됐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근데 6월 달 되면 이미 전황이 안 좋아져요. 이미 안 좋아요. 이미 패색이 짙었어요. 그때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패배를 선언하기 전에 다른 걸 터트려서 빠져나가자. 지금도 비슷하죠. 지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예. 자, 그래서 영국이 이걸 깐 거예요. 나 북한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친하다고. 지금 영국이 나오는 것, 영국 대사가 정청래를 민주당을 찾아간 것도 같은 거예요. 뭔가 한국에서 움직임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탄 거예요. 버스에. 가는 버스, 출발하는 버스 딱 세워서 문 땅땅땅 두들려서 올라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하늘만이 알아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영국은 똑같이 느끼고 있고 3년 전에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이 훨씬 더 초조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신호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는 제가 3년 전에 영상으로 만들었었고 그 영상에 포함된 슬라이드입니다. 7월 17일 지금 이제 3년 만에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때 이제 부임을 해왔어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 여기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 당시는 상당히 드물게 윤석열 치하라는 걸 일부 생각하셔야 돼요. 북한 정권도 그리고 김정은도 포함해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마지막에 털어버려가지고 하노이 회담 결렬된 것에 대해서 그때 자기는 북한에 있었으니까 대사로 그걸 가지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하에서. 그래서 뭐냐, 영국이 요번에 하노이 회담 후속으로 바이든이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할 것이고 투자를 할 것이고 기회 요인이 있을 것이다. 즉 주요 사안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또 벌어질 경제 투자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딸랑이잖아요. 미국 가는 곳에 같이 따라 움직이면서 주워 먹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급하게 온 것 같아요. 네. 자, 영국도 초기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을 약간은 이해하는 듯한 멘트를 했어요. 윤석열은 종북 세력이라고 그러면서 척결하겠다고 내란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영국은 이미 알았다. 어느 정도 흐름을. 예. 근데 실제 옮겨지지는 못했다. 그리고 22년 7월이었죠. 그리고 그 이틀 뒤에는 그 당시에 제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옐런이죠.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옐런이 LG를 방문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다른 큰 스케줄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정부 당국자를 만나고 그랬죠. 그때 LG 화학에서 한 연설을 봤을 때 주요 내용은 공급망 다변화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미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 말이 뭡니까? 지금은 중국 때문에 중국에서 모든 물건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중국 없이는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데 대안도 없어요. 그보다 더 싸게 이 정도 수준의 물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예속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은 자꾸 덩치가 커져요. 미국은 자꾸 늙어가고 이게 이제 빨려간다, 기가 빨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 다변화 바이든 때 울부짖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했죠. 오히려 전기차 기술 같은 거 다 뺏겼죠. 금방 따라잡히니까 노출되면은. 네, 반도체 기술 다 따라잡혔죠. AI도 따라잡히고 있죠 이제. 그래서 이 공급망 다변화를 정치적 또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해소하려 했지만 이겨내지 못했고, 그래서 바이든은 큰 실패를 한 큰 오점을 남기는 미국 대통령으로 남을 겁니다. 미국의 쇠락기에 있어가지고 그 쇠락을 촉진한 대통령이에요. 엄청나게. 자, 경제적으로 중국한테 완전히 허점을 다 보여서 그냥 함부로 까불다가 카운트를 맞아서 비실비실거리게 만들었어요, 미국을. 그리고 러시아에 도전해서 군사적으로도 박살났잖아요. 경제적, 군사적으로 다 박살난 거예요. 미국이 확 늙었죠. 하루아침에. 한번 앓고 나면 노인이 확 늙는 것처럼. 크게 앓고 나면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거 수습하러 온 거죠. 이렇게 생각하겠죠. 과거에 내 방식대로 했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닥쳤을 건데. 그죠?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중국과는 다른 식으로 접근하고. 왜? 북한은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지역이에요. 공급망 다변화를 군사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협상과 경쟁의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이룩하려면 남북을 소통을 시키고 북한을 생산 기지로 삼고 새로운 기술 체계, 기술 표준을 선정을 해서 명분을 붙여가지고 전 세계를 그쪽으로 확 돌변시켜야 돼요. 그 과정에서 중국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다. 한국과 북한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 기회에 냉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예전까지는 블록에 묶여있던 지역들이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활력이 들어온다. 신재생 에너지, 아프리카 같은데, 몽골 같은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에 경제적 거점이 형성이 된다. 그걸 잇는다. 물류망으로. 중국의 1대1로를 자르고 미국의 달러로 그걸 한다. 그럼 미국은 산다. 예. 그러니까 그때 바이든이 생각했던 공급망 다변화도 아무리 곱씹어봐도 트럼프 방법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하러 온 거예요. 대비하라고. 그래서 담대한 구상, 여기 한 달 지나서 담대한 구상, 한 달도 안 돼서 한 2주일 있다가 낸시 펠로시가 대만 거쳐서 한국을 오고 윤석열은 도망 다니다가 집중타를 맞고 일주일 만에 8월 15일인가 해서 그걸 한 거잖아요. 담대한 구상. 지금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때보다 분위기가 훨씬 성숙되어 있고 우리의 남쪽의 대통령이 적극적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 그리고 유럽도 진짜 한 방만 더 치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정도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찾았던 크룩스 영국 대사의 표정이 그게 다 묻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 한번 그리고 또 하나 의미심장한 일이 그때 또 같이 발생을 합니다. 자, 요 정도 시간이 되면 주위에서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바의 태도가 그런 겁니다.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아베가 22년 7월 8일 날 암살이 돼요. 너무 묘한 우연의 일치죠. 예. 아베는 우리한테 우리 국민 대중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북미 종전선언을 반대하기 위해서 수많은 계략을 썼다는 것을, 계략과 힘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가 7월달에 사라져야 되는지. 북한하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가 사라진 셈이거든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네. 자, 그리고 작년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이제 내란에 큰 불이 잡혔다고 판단이 됐을 때 작년 12월 초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인도 대사관이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평양에 있는 주북한 대사관을. 그 전까지도 오픈이 돼 있었지만 사람들이 빠져나온 이래로 그게 거의 뭐 폐허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걸 되살린 거예요. 왜 되살렸느냐? 독일이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이게 한두 달 앞서서. 그만큼 정보가 빠삭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이거죠. 아, 윤석열이 무리수를 두다가 미국이 대중국 전략이 바뀌었다. 푸틴이 북한이랑 북러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물 건너갔다. 평화 모드로 전환이 됐다. 그것을 못 견뎌 한 기시다와 윤석열이 깽판을 쳤다. 내란. 근데 내란이 진압이 됐다. 그게 미국이 당연히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주위 나라들도 다 알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알고 있다고 봐야죠. 면밀히 민주당과 소통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큰 불이 잡혔다. 아, 이제는 북한과 이제 관계 개선 바로 하겠구나. 미국이 가진 답은 그거밖에 없고 다시 트럼프가 컴백하는 거니까 컴백할 걸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부랴부랴 개선했다. 인도도 조금 늦었지만 올라탔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인도 쪽에서 타임스 오브 인도에서 인디아에서 제목 이렇게 뽑았잖아요. 푸틴처럼 북한에 큰 베팅한 인도. 돈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그러니까 오는 거죠. 영국이 뭐 돈이 안 되는데 북한에다가 이렇게 와서 비굴한 모습 보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시바가 저기까지 꾸벅꾸벅 두 손으로 악수까지 고개 숙여가면서 했으면서 이재명한테 딸랑의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일본 살리려고, 우리도 끼워달라고. 그거잖아요. 인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그렇게 그의 계획은 그런 겁니다. 실용주의적인. 국민들한테도 뭐 통일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희한한 소리 하지 마라. 당신들 주머니에 돈이 분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남한에 있는 많은 문제를 해소하려고 한다. 그래서 남북 소통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오랜 기간. 그게 자신의 역할이다 판단하는 것이고 딱 맞아요, 그건. 네.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인도에서 뭐라고 제목을 뽑았느냐. 인도는 북한이 동북아의 안정과 안보의 키 플레이어다. 즉 북한한테 유리한 방향, 북한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황이 결정이 된다. 즉 이건 뭐 다소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과의 파트너고 미국과의 협상을 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다. 많은 투자가 발생할 것이다. 끝으로는 다 돈이에요. 안정이 될 거지만 돈도 된다. 돈 안 되고 지금도 뭐 동북아 안정과 안보의 키 플레이어이긴 하죠. 안정은 모르겠지만 안보의 키 플레이이기는 분명하죠. 이 다음에 안 쓰는 말은 돈이에요. 자, 러시아는 인도는 러시아와 상당히 가깝습니다. 새로운 무역 루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그리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도 입장에서는. 예. 자, 우리 진영성 합참 의장이 어젠가 이게 그럴 겁니다. 아마 취임식 했어요. 그 중에 한마디 제가 눈에 띄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국익과 실용 중심의 전방위적 군사 협력을 통해 군사 협력이라 협력자가 들어갔죠. 예, 단지 북한을 잘 막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는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미국은 일단 2선으로 빠지게 되고 우리는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들과 연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일본도 우리의 영향을 받게 될지 몰라요. 미국이 주문하게 되면은 그 다음 핵심적인 단어가 표현이 나오죠. 영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 영내 질서를 유지한다. 여러분 진영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내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한반도를 영내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동해, 서해, 남해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제주도의 남쪽 서귀포 항에 있는 강정항이죠. 거기에 있는 우리의 기동함대 사령부는 그 역할이 뭐겠습니까? 그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지금 신무기나 새로운 전술 체계도 해병대에 먼저 도입되거나 실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해군만 가지고 안 되니까, 즉 상륙부대, 전략기동군이라는 이름이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칠함대가 맡았던 영역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우리가 관할한다. 그 영내 질서를 유지, 그죠? 그게 그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쭉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누가 들어도 제가 드린 말씀 이상으로 이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석될 여지가 없거든요. 북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지금.
영내 질서 유지에 방침이 찍혀 있잖아요. 전방위적 군사 협력을 통해서 적과 아군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관점에서 왜 영국 대사가 와서 뻔하디 뻔한 소리를 저렇게 애처로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갔을까? 이런 것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의 이번 방문은 이시바와 이재명의 만남의 연장선상이다, 연국판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큰 게 걸려 있다. 네. 자, 그런 말씀 오늘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